서울 같은 경우가 54주째, 이번 이 방송에 다음 주 나가게 되면 55주째 아마 오르고 있을 텐데, 그럼 그걸로 이제 끝난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 이 서울의 전세 상승 때문에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거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거거든요. 서울은 이미 지금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서 수요를 해소하지 못한 층들이 경기도 인천까지 퍼질 거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튜브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랑 또 앞으로 이제 다가올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또 나오시고 난 뒤로 또 이제 시장이 최근에는 또 막 약간 언론에서도 막 네. 상승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그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2달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또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뀐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 기사들 이렇게 좀 경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네. 좀 하락 쪽이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상승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언론사에서도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더 두고 기사를 좀 취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는 거는 뭔가 뭐 통계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뭔가 좀 유의미하게 좀 바뀌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겠죠.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을 텐데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거래량이에요. 보통 이제 서울을 제일 주로 예를 많이 드니까 서울이 정확히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000건, 네. 3,000건 남짓했었는데 3월 달, 4월 달 확실하게 4,000건이 넘었고 심지어는 이제 4월 달 통계 나왔는데 4,800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5,000건부터 10,000건 사이가 일반적인 통계 그런 숫자라고 했을 때라고 좀 가정을 하면은 지금은 투자 수요가 거의 없거든요. 네. 실수요만으로 4,800건이 넘게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의 거래량이라도 봐도 되는 것들이어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뭐 하락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네. 좀 대기하거나 이런 수요보다는 적극적으로 갈아타기를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런 수요들이 조금 더 활성화된 것으로 일단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네. 근데 그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뭐 의견이 분분하달까? 이게 네. 그냥 한 2,000건대로 이제 1, 2월 나오다가 갑자기 한 거의 2배 가까이 그쵸, 4,000건 늘었잖아요. 나왔으니까. 이게 보통 2,500, 3,000 뭐 이렇게 가는 네.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뭔가 그 3월 달에 뭔가 확 바뀐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냥 심리에 그냥 변한 건지. 일단 뭐 정책 자금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네. 뭐 신혼부부 특례라든지 뭐 신생아 특례 같은 게 나왔는데 한정적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좀 심리가 생긴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가격이 반등하다 보니까 오히려 빠지고 있을 때는 이제 수요층들이 조금 더 소극적인데 오히려 살짝 반등하는 지역들, 인기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 늦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심리가 생긴 것 같고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 중에 외지에서 이제 저기는 들어가야지. 삼겹살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물건들도 알아보고 있고 거래가 되다 보니까 급매물들은 싹 빠지고 좀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정상 거래가들이나 아니면 조금 올라와 있는 시세가 좀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들만 남아 있어서 지금 매도자하고 매수자들랑 좀 신경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뭐 데이터 많이 보시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연간 평균 거래량에 거의 뭐 도달한 거다. 이제 네. 투기 수요가 이제 빠졌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5,000건 좀 넘었다고 봐도 왜냐하면 투자 수요가 보통 20% 정도 더 보태게 되면은 4,800건이니까 1,000건 정도 보태게 되면은 한 6,000건이 나오는 거랑 거의 유사한 네.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상 시장으로 돌입했다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거래량이 뭐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뭐 시장이 뭐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럼 네. 이제는 그러면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대는 그냥 이제 용인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입지나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뭐 실질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이미 다 신고가를 갱신했다라고 봐요. 이제 그 이유가 예전에 몇 번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2021년도 시세가 좀 이상한 통계거든요. 네. 몇 건 거래되지 않는 거 가지고 그때 그걸 다 신고가로 잡고 있어요. 2021년도를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상 최고가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올라간 시장이라서 그러니까 2021년도 통계를 제가 제외하고 2019, 20, 22, 23 이렇게 보자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 고가가 2021년도가 아닌 2020년도나 2019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은 2024년도 통계 그러니까 시세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 다 갱신들이거든요. 90%, 95%를 논할 필요가 없고 2021년도 시세를 제외해버리게 되면은 다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만큼 쭉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21년에 이제 거래량이 뭐 낮기도 낮았지만 그때 네. 유독 이렇게 딱 위에 하나씩 이렇게 딱 찍혀 있잖아요, 지점마다.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단지마다.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단지가 2021년도에 34평이 46억 5천을 한번 찍었었어요. 네. 그 이후로 그 거래 없거든요. 다 40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 지워버리게 되면 다시 신고가 갱신한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가 그 46억 5천만 빼버리게 되면 지금 그
그 아크 리오파크보다 원밸리가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신고가 운운하기보다는 그냥 정상적으로 조금 뭐 거래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뭐 전후로 해서 그 정도 시세는 올라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곳에서들 얘기하는 게 이제 전고점 대비 뭐 95% 회복, 뭐 99% 회복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네. 사실 그거는 어찌 보면 너무 톡 튄 거를 2021년도 비교하면 그렇고요. 그거기 때문에 그거 네. 빼고 나면은 그냥 이제 완만한 상승세가 여전히 그렇죠. 이어지고 있다. 100% 넘어간 거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아마 아직 언론사에서는 2021년도 통계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100% 넘었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 제가 이제 데이터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다 100% 넘었어요, 벌써. 그러면은 이제 어찌 보면은 데이터 시장마다 좀 다르지만 뭐 네. 2013년, 15년부터 이제 상승장이 시작됐다고들 하는데 서울 네. 기준으로 그러면 그게 21년에 너무 튀어서 그게 22년에 내려왔다 뿐이지 이걸 두 개를 이제 상쇄시키면 여전히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상승장, 하락장 뭐 이것들을 논의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인플레이션에 수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뭐 2%, 3%, 4%가 인플레이션 곡선이 있잖아요. 우상향하는 네. 곡선. 근데 집값은 그보다 조금 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네. 위에 곡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내려갔을 때는 하락장이 아니라 그냥 추세선의 밑에 있는 것뿐이지 하락이 아닌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통 관심 갖고 있는 입지나 상품들은 계속 인플레이션 전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정도 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아마 이 지역별로도 이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그 2020년 뭐 21년 이럴 때들은 막 다 같이 올라갔었는데 물론 거기도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네. 이제 올라가는 데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또 안 올라가는 데들은 막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이어지는 느낌이 좀 안 드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투자를 좀 많이 해보시고 지역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100% 공감을 하실 텐데, 이게 투자 경험이나 물건을 매수하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걸 암만 설명드려도 감이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아마 수백 건 이상 거래하신 분들 지방까지 포함해서 네. 아실 텐데 갖고 계신 매물 중에 10년 동안 가격이 안 올라간 아파트들 갖고 계실 거예요. 있을 거예요. 제 주변 전문가들은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요. 네. 안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샀는데도 안 올라가요. 이게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니라 그때 산 가격보다도 빠진 것들도 있어요. 10년 전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몰라요. 예,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서울이라 하더라도요. 10년 전에 샀던 것들 지금 가격이 안 올라가는 아파트가 꽤 있어요. 강남구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언론에 안 나오니까 모르실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아파트들은 계속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안 올라가는 아파트가 한 개씩 두 개씩 추가가 될 겁니다. 예, 그런 네. 것들이 쌓이게 돼서 만약에 재건축 정비 사업이 되게 되면은 좀 모멘텀이 있겠지만, 정비 사업이 안 되게 되면 그것들은 그냥 그 가격대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 하긴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모든 주택이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사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다들 좋아하는 그런 것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가격이 사실 중요한 거지. 내가 안 갈 아파트, 뭐 내가 안 살 집의 가격이 뭐 내려가나 뭐 보합되는 거는 사실 실질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건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죠. 통계를 뭐 따진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뭐 있어 노도강 근강과 좀 하위 지역일 텐데 거기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어요. 한 세대 수가 200세대, 300세대 네. 전후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냥 만약에 나는 실거주 목적이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거 사셔갖고 인테리어 깔끔하게 해놓고 사시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건 아무리 설명 들어도 안 하시거든요. 다세대 안 빌라랑 하죠.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입지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구축이라도 좋은 입지. 그런 데들은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입지가 나쁜 데들은 최소한 신축이어야 돼. 그럼 또 신축만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뻔한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안 오른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네. 갖고 싶은 거하고 갖고 있는 거하고 좀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거였어서 아마 더 그렇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의 좀 가격 상승세는 좀 보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뭐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좀 여기 좀 팔고 좀 가야겠다 하는 그런 데들은 좀 지지부진한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되고 있는 것들은 팔고 싶은 상품들이 네. 많은 입지들이 조정되고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아마 입지가 살짝 떨어지는 거나 구축이겠죠.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이 되고 있을 것 같고, 내가 가고 싶은 입지나 거의 구축이라도 올라갈 것 같고, 신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은 지금 어떤 게 오르고 있고 어떤 게 오르지 않은지 본인들도 아실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 말은 결국에 이게 지금의 어떤 흐름은 약간 갈아타기 수요가 대세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투자 수요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투자 수요층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시장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방 분들이 서울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100% 투자가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투자로서 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분들이 아마 투자라고 했을 땐 저는 보통 단기를 투자라고 보는데 단기간 사고 팔 상품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은 정리를 해야지 수도권 서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냥 사두는 수요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도 실수요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의 개념은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이상 소유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있는 아파트들은 저는 실수요라고 봐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런 생각으로
정도 구매를 하는 아파트들은 실수요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서 조금 이따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한 10년 정도 가지고 갈 생각이라면 거기 네. 실거주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수요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1등은 반포주공 1단지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일 텐데 그거를 살 수 있는 분들은 서울도 거의 많지 않고요. 지방도 없겠죠. 더군다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살려면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 다 정리해야 돼요. 한 채밖에 못 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방을 다 정리하고 이걸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거래된 것들의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게 되면 주소지가 나오잖아요. 3분의 1이 지방이에요. 그분들은 지방 거 다 정리하고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가지고 인력 올려서 팔겠다. 그러신 분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최소한 재건축 끝나고 등기를 치고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거의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일 텐데 그럴 만한 10년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자 수요로 볼 것이냐. 저는 그건 실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서울시장이라는 곳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 거래가 많았던 것이 잠실, 엘스 이런 데가 되게 많은데 오늘 아침에도 실거래가 날라온 거 보니까 24억, 25억 찍힌 84가 네.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2022년도 하반기나 2023년도 초반기에 20억 전후까지 있었던 것들이 그냥 다 잊혀진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도 대부분 다 실거주 수요란 말이죠. 네. 거기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방 분들이 잠실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초구 강남구를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는 돈이 안 되니까 서초구 강남구를 제외하고 제일 좋은 아파트는 S니까 잠실이니까 그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수요들이 지금 어찌 보면 S를 파킹하고 있는 수요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거를만 인력 더 붙여서 팔자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중장기로 그냥 우선 그렇죠. 내 자산을 좀 옮겨놓겠다 이런 수요들이. 네. 근데 실제로 통계로 봐도 외지인들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한 지금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보면은 이런 흐름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지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지방은 또 오랫동안 침체가 되고 미분양도 쌓이고 거래도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지친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결국은 대세 상승장이라고 한번 팔았거든요. 그래서 네. 기다리면 팔리겠지 하는 또 심리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걸 한 2번 정도 경험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아마 이제 이것을 정리하고 이제 서울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그리고 과거 대비 또 약간 좀 정보도 훨씬 좀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르면 사실 네. 모르면 우리 집값 뭐 1억 올라서 뭐 기분 좋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같은 가격인데 뭐 서울 수도권은 뭐 더 올라 버리면 네. 사실 그런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방은 피를 봐도 몇천 많아봤자 억인데 서울은 일단은 로또 분양이라고 하면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레미안 원베일리 네. 그 이제 그 조합원 취소본 한세 나왔는데 그건 시세 차익이 20억이에요. 네. 그럼 지방에서는 아까 아파트 가격을 몇 개 합쳐야지 20억이 나오는데 이건 달랑 한 채만 사더라도 시세 차익이 20억. 네. 이런 데들 보면 당연히 하고 싶죠.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인구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방 분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러면 또 전세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네. 또 전세도 막 이제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시 한번 또 전세난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들리고 있는데 지금 전세가 실제로 상승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뭐 이게 좀 약간의 좀 착시일 수 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도 지역 따라 아파트 따라 좀 달래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따지게 되면은 비아파트는 지금 전세 시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역전세가 낮기 때문에. 근데 비아파트 부분들은 전세 사기를 당하시거나 거기 살고 계신 분들만 관심사가 있을 테니까 그건 네.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아파트만 놓고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가 54주째 이번 이 방송에 다음 주 나가게 되면 55주째 아마 오르고 있을 텐데 그럼 그걸로 이제 끝난 거죠. 뭐. 이거는 어떤 통계를 해석하든지 간에 어떤 전문가가 오든지 간에 55주째 올랐다라고 하면요. 이건 그냥 오른 거예요. 1, 2주도 아니고 네. 중간에 뭐 사소한 등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55주째 0.01씩 올라도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 상승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 이 서울의 전세 상승 때문에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거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거거든요. 서울은 이미 지금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서 수요를 해소하지 못한 층들이 경기도 인천까지 퍼질 거라는 거죠. 온기가 보통 퍼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지금은 서울은 이미 지금 다 온기가 퍼져 있는 상태고 경기 인천의 어디 지역까지 온기가 퍼져 있는지 그것만 좀 판단해 보시면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데이터 보니까 확실히 서울 쪽은 뭐 그러니까 집값이 비싼데도 한 1, 2억 올랐는데 좀 네.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들도 전세가 꽤 많이 올랐어요. 막 1억씩도 오르고 막. 이런 그렇죠. 것들. 서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인천 서구 한번 네. 데이터를 한번 보셔도 좋을 텐데 서구에 검단 신도시가 있어요. 네. 검단 신도시가 입주 물량도 많고 분양 물량도 많고 현재 미분양도 대부분 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네. 쪽에 있습니다. 근데 1년 전 전세하고 지금 전세 한번 보세요. 아까 서울 말씀하셨는데 검단 신도시도 매매가가 얼마 안 되거든요. 5억에 네. 분양가가 제일 적은 게 4억이었고 제일 비싸가 분양한 게 5억대였었거든요. 1억이 올랐어요. 전세 그러니까 가격이. 10억짜리도 1억 오르고 5억짜리도 1억 오르고. 그러면 그런 네. 인천 서구에 전세가 1억 올랐으면 뭐 얘기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아니, 이제 근데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공급도 많고 막 이런데 왜 전세가 오르냐 막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천 서구는 서울 수요가 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울에서 임차를 살던 분들이 인천 서구로 가서 매매를 하든지 전세를 해요. 가격차가 별로 안 나니까 그 수요가 계속 밀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슷한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가장 최근의 일은 2020년도에 김포가 역대급 입주 물량이 있었거든요. 네. 한 해에 4만 세대가 넘게 입주했어요. 그러니까 김포시가 아파트가 들어온 게 30년이 채 안 됐는데 30년 김포 역사상 김포 한강 신도시 입주할 때보다 입주 물량이 더 많았어요. 2020년도였는데 다들 폭락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매매가 전세가 다 상승했거든요. 그 이유는 2020년도에 서울이 거의 폭등을 했어요. 경기도 폭등한다 보니까 네. 경기 인천에서 가격의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다 김포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게 되면 똑같다고 보는데 지금 서울에서 밀려온 수요들, 경기도 비싼 데서 밀려온 수요층들이 경기도와 서울에 붙어있는 인천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쪽은 부평이고 한쪽은 서구예요. 인천 네. 서구에서 두 지역의 아마 시세 변화들을 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땐 대규모 공급일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이 생활권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쏙 밀려가면 뭐 충분히 이렇게 그 충당이 가능한 정도의 인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집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도권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뭐 김포 따로, 뭐 서울 따로, 인천 따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같은 생활권 내라고 하면은 이 입주 물량이 여기서만 많은 거지 서울과 같은 생활권 내에 이렇게 희석이 되게 돼버리면 그냥 일반적인 입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다른 지역은 또 입주가 또 부족한 곳들도 많으니까. 그러면은 전세가 지금 이렇게 54주, 55주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뭐 그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전세 물량이 적어요.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 물량이 예년보다 적어요. 일단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둔촌주공 뭐 11월 달부터 입주하는데 그것만 보이시는 겁니다. 네. 그 외에 다른 물량들 한번 총합으로 보세요. 확실히 적거든요. 네. 적은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2019년도 2020년도까지 피크 찍고 2021년도부터 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빠진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고 올해도 적고 내년도 적어요. 후년도 적을 거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물량에 대한 좀 공급에 대한 대책들이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는 누가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내놔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전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다 물건을 팔고 있지 사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전세 물량들은 점점 줄어들 거란 얘기죠. 결국은 공급이 늘기는커녕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매매로 못 가는 사람들이 그냥 전세를 오거나 다세대 빌라에서 아파트 전세를 오거나 외지에서 또 올라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자리 때문에. 지방에서는 매일매일 수천 명씩 수백 명씩 서울 경기도권으로 상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와서 다세대 빌라보다는 아파트 오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절대 공급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면 지방이 이렇게 뭐 하락하거나 뭐 지방의 상황이 안 좋다고 말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나 그 돈이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죠. 이제 서울이나 뭐 수도권 쪽으로 이제 오는 거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약간은 뭐 주춤하긴 하지만 결국에 뭐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에 이제 금리 인하가 뭐 시작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금리는 아직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가 내려가면 그러면 이 전세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금리가 어쨌든 내려가면 전세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여지는 커지게 되겠죠. 물론 전세가 이제 상한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가 아파트들은 해당이 별로 없을 거고 어차피 거기 그 시장은 또 다른 시장이니까 아마 이제 9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시장에서는 아마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전세가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시세는 조금 상향 압박을 받겠죠. 전세가 올라가면서. 예. 그래서 이제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매매가 영향을 주는 그 구간대들이 네네. 있거든요. 아마 10억 원에서 5억 원 그 전후가 될 텐데 그 구간 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 구간대가 금리 올라갈 때 제일 또 피해를 본 네. 그런 또 가격대였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또 역전이 되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딱 뭐 5억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그 지역이 뭐 매매가 올라가면 또 이게 또 풍선효과처럼 뭐 다른 가격들도 영향 주고 이러지 않나요?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또 비교를 할 거잖아요. 여기가 이만큼이면 저기 가는 게 낫지 않아? 그럼 글로 가는 거죠. 자기 돈 조금 더 보태갖고. 그러니까 이제 눈높이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들이죠. 예전에는 이게 위축됐을 때는 계속 금액에 맞춰서 내려오는데 시장이 좋을 때는 조금씩 더 좋은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심리가 반영되면 아마 그것도 조금 퍼지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집값이 좀 상승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들으실 것 같은데 반대로 어떤 집값의 어떤 하락 요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변수 뭐 이런 게 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일시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몰린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들은 이제 구축들이 팔려야지 신축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수요들이 좀 몰리는 데들이 있거든요. 네. 급매물로 던집니다. 그럼 그것들이 실제 급매물대로 거래가 되면 빠진 것처럼 착시가 보일 수도 있는 지역들
지역들이 아마 서울수도 생길 수 있고 경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분리하시면 될 것 같고 지방은 그런 게 많아요. 지방은 아예 또 침체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축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네. 구축을 팔아서 또 가시는 갈아타야 분들이 되니까. 있는데 네. 잘 안 팔리니까 막 급매로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두 개 다 구하거든요. 이게 네. 중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중가를 받을 만큼 좋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 팔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급매물라도 던져야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대규모가 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면은 약간의 어떤 조정은 또 올 수도 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없다면은 뭐 지금처럼 어떤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예, 뭐 폭등은 아니겠지만 그냥 네. 꾸준히 상승 거래는 될 것 같아요. 그럼 입주량 말고는 뭐 변수가 지금 딱히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분양가예요, 분양가. 분양가. 솔직히 저는 이제 네. 분양가를 더 많이 보고 있는데 분양가가 알게 모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서울은 분양가를 꽉 눌러놓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가 지금 주변 시세보다 쌉니다. 근데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포함 지방 모든 지역은요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 뭐냐면은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분양이 미분양이 나면요 이게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구축들, 준실축들로 갈 거거든요. 이게 입지가 구축 쪽이 더 좋은데 이게 부실군으로 분양하는 게 입지 나쁜데 새 아파트라는 이유가 더 비싸 그러면 이거 산다, 이거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펼쳐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들은 그런 거 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방도 좀 하반기 때부터는 재밌는 시장이 좀 펼쳐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올라간 지역들은 기존 구축들이나 준신축들 한번 매수세가 붙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서울은 뭐 어떻게든지 간에 뭐 분양가도 싸 시세도 좀 뭐 그래서 서울은 계속 이렇게 될 것 같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아마 분양가가 많이 올라간 데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 지금 서울이나 뭐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대규모 공급 이런 게 지금 뭐 계속 뭐 지연되고 있고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수준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은 없잖아요, 당장은. 없죠.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건가요? 가격대나 이런 게? 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매 시장이 있고 하나는 전세 시장일 텐데 매매 시장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올라갈 만큼 올라갈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구축들이 안 올라갔었거든요. 빠지기만 했었거든요. 2022년도 하반기 때부터 쭉 빠지기만 했던 구축들도 올라갈 것 같아요. 입지가 괜찮은 지역들은. 그리고 신축들은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신축들은 이제 많이 올라가도 거래량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 팔지 않을 거니까. 네. 왜? 신규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뭔가 대체할 만한 게 없을 때까지는 안 팔 거거든요.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걸 즐기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매 시장은 그렇게 좀 움직일 것 같고 입지가 좋은 데들. 문제는 전세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쪽에 입지가 좋은 데들 구축, 신축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전세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다주택자들을 활용하면 돼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그 카드를 쓸지 안 쓸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민주당이 그것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세는 공급을 할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공급을 하면 되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전세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 제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매수를 해도 다주택자부터는 취득세부터 중과를 받기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따라서 그러면 기존 아파트를 사서 전세 물량으로 공급해 버리게 되면은 전세 물량들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저 같으면 그 카드를 쓸 텐데 제가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면은 쓸지 안 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뭐 여론이 뭐 여전히 안 좋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뭐 보니까.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일단 종부세에 대해서 완화 분위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은 1주택자만 풀고 있고 대통령 이하 정부나 국민의힘은 다 풀자고 네. 그리고 이왕 푸는 김에 다주택자에 대한 모든 중과세금을 풀자라고까지 나왔거든요. 그 안이 먹힌다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임차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은 이제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다주택을 좀 풀면 지금 안 좋은 뭐 비아파트, 뭐 빌라나 오피스텔 쪽 뭐 구축도 막 사람들이 좀 살 것이고 아니면 아예 그냥 비아파트 분양 같은 것도 사람들이 좀 받으니까 그러면서 약간 단기간에 공급이 좀 확 늘어나면서 아파트는 그렇죠. 아니더라도 네네. 그러면서 좀 전세를 좀 잡을 수 있다. 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포함이고요. 아파트 전세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좀 이제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어그러져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보완이 되는 것들이죠. 사실 지금 한 2, 3억, 3, 4억 있는 분들도 이거 그냥 전세 끼고 사놔야지라고 예전에는 하셨던 생각하셨던 예. 게 지금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근데 풀기는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복귀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임대사업자 제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대세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묘하게 전세 시장이 안정된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땐 대부분 다 다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심한 규제가 없었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규제를 하면 더 올라가거든요. 전세도 올라가고 매매도 올라가고. 그래서 네. 한번 복귀를 해보시면 좋은데 그냥 답답한 노릇이죠. 예. 사실 다주택을 권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전세, 월세, 매물을 확 늘린다는 개념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임차 시장은 확실히 안정이 되는데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또 올라버리면 또 왜 풀어줬었냐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 그런데 그건 공급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공급으로 이 시장을 풀 생각을 안 하고 규제로 풀
풀생을 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있는데 그 답안 정석대로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고 돈이 없어요. 나라에서. 네.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공급 문제가 좀 문제가 생기겠죠. 결국에 제일 좋은 건 세금으로 임대 아파트 막 지어버리면 되는데 그럴 돈이 그 돈이 없으니까. 없죠. 돈이 없죠. 그럼 지금 비아파트도 지금 상황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네. 결국에 제 생각에는 약간 다주택 규제를 좀 풀어야지 여기도 좀 뭔가 답이 보일 것 돈이랑 같은데.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비아파트는 계속 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네. 그 사람들이 막 조금 대출 받아서라도 아파트 전세로 오고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빨리 해결이 좀 돼야 될 텐데. 예, 그러니까 뭐 항상 문제가 터진 다음에 우리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가 이렇게 저도 매일 뉴스 브리핑 아침마다 라이브 할 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공구 세미나를 최근에 세 군데 정도 다녔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다주택자를 풀어주는데 풀어주냐. 예, 이게 시장이 안정되냐라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논리가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약간 저도 이게 경험이 있는데 제가 네. 예전에 그 무슨 오피스텔 신축 분양하는 뭐 그 모델하우스 같은데 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거기 가시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막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네. 그냥 월세 좀 받아볼 목적 뭐 이런 목적으로 그냥 막 분양만 받으셨잖아요 옛날에는. 그쵸, 그쵸. 예. 그런 게 다 전세 월세 매물로 다 나왔었던 그럼요. 거고. 네. 그래서 또 이제 공급이 막 됐던 건데 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예, 오피스텔도 없고 지금 네. 1인 가구들도 좀 큰일 났어요. 거기는 좀 월세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100만 원 넘는 월세가 대부분일 겁니다. 1인 가구 원룸이라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시장 젊은 친구들이 더 걱정되기도 해요.